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광서 서범대학에서 한국문학과 한중 비교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재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강좌는 여러분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한국인과 중국 현대문학 연구라는 강좌입니다. 오늘은 강좌의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께 한국인과 중국 현대문학 연구가 무엇에 대해 고민을 하고 또 어떤 답을 찾는 강좌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좌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인과 중국 현대문학 연구에서 다루는 텍스트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중국의 유명한 언어학자로 웨이젠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901년에 태어나서 1980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 웨이젠궁이라는 분은 한국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웨이젠궁은 청년 시기 1927년부터 1928년 사이죠. 당시 한국에 있던 경성제국대학에서 중국어 강사로 있었습니다. 당시 웨이젠궁은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과 관련된 여러 편의 글을 중국 잡지에 발표하였는데요. 이 화면에 보이는 글이 그 중에 하나인 중화 고등 요리입니다. 이거는 1927년 5월 14일 중국의 어선하고 하는 유명한 잡지에 게재된 글입니다. 이 글이 지금으로부터 약 90년 전에 발표된 글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사귄 친구한테서 들은 말이 있다. 조선 사람들은 굉장히 중국 사람들을 깔봅니다. 중국 사람들이라 하면 조선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산둥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산둥 사람들이 또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어디까지나 거의 간상일 뿐입니다. 어떤 조선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중국 사람들을 때리고 모욕해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순사들이 전부 조선 사람들이니 어디에다 말할 데도 없습니다. 이들 산동 사람 말입니다. 자기네끼리는 단결이 잘 되지만 다른 중국인들과는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대체로 작은 이득을 챙기기를 좋아해 마음을 터놓고 지내기 힘듭니다. 가까이 지내더라도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이 친구는 나보다 3달 먼저 이곳에 왔는데 그의 말은 나에게 적지 않은 경험을 주었다. 내가 2번 중국 요리를 먹은 경험에 의하면 그의 말이 전부 맞는 것은 아니었지만 대부분 내 느낌과 같았다. 이거는요, 웨이젠공이 한국에 한국에 온 후 자신의 거처 근처에 있는 중국인이 경영하는 중국 요리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당시 그가 보고 느낀 중국인과 한국인에 대한 생각을 적은 글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의 한중 관계에서는 좀처럼 상상하기 힘든 내용이죠. 이 청년 웨이젠공은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 여기서 중국 사람은 산동 사람이죠. 이들을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당시 한국에 왔던 청년 웨이젠궁이 객관적인 시선으로 한국의 현실을 보고자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당시 한국인들은 중국인을 무시했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오해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글은 웨이젠공이 남긴 또 다른 글인 중한 사이의 애증이란 글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간의 다툼은 경제적 이해 충돌에서 시작된 것이다. 매일 항구에서 육지로 들어오는 중국인이 1000여 명이 넘는다. 이들은 모두 틀림없이 이곳의 토착인인 한국인들의 이윤을 나눴을 것이다.
나는 이것이 바로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 간의 감정이 악화된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오랑캐 청나라요 하는 소리는 지식계의 선입견일 뿐 생활의 핍박 때문에 고생하는 일반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웨이젠공은요 1920년대 후반 특히 한국 서울에서 한중 양국인이 화합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을 경제적 이해 충돌로 봤습니다. 물론 웨이젠공의 말처럼 경제적 원인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20년대 후반 일제강점기 한국에서 발견되는 한중의 모순은 이렇게 간단하게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중 모순의 원인의 절반은 누구랑 관련이 있을까요? 네, 한국인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중국 본토와 전혀 다르게 진행되었던 한반도에서의 한중일 삼국의 지식인 간의 관계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요 중국인의 시선에서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한국인과 중국 현대문학 연구가 무엇을 하는 강좌인지 짐작이 되시죠? 이 한국인과 중국 현대문학 연구는 간단하게 말해서 중국 현대문학에 나타난 한국과 한국인 이미지 그리고 한국 문학의 중국어 번역을 통해서 한국인의 중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영향 그리고 중국인의 한국과 한국에 대한 이해와 오해 등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강좌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확인하셨듯이요. 이 강좌에서는 중국 현대문학 작품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중국 현대문학 작품이 아니라 한국과 한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국인과 중국 현대문학 연구는 중국 작가의 창작관과 세계관을 살펴보는 중국 문학 강좌가 아니라 한국인의 시선으로 한국, 한중 문학 교류의 한 측면을 분석하는 한국학 연구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강좌를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중국 현대문학이라는 시기이고 나머지 하나는 한국인의 범위입니다. 중국 현대문학의 시기는 한국 현대문학의 시기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중국 현대문학에서 현대라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이 구어체인 백화문을 쓰자는 문학혁명이 일어난 1917년부터 중국 공산당에 의해 중국이 통일되어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한 1940년, 49년까지를 말합니다. 사실 이러한 시기 구분은 조금 인위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정치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발전한 중국 현대문학의 특징, 특히 한국인을 묘사한 중국 현대문학의 현대문학 작품의 특징을 생각할 때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인과 중국 현대문학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기구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인과 중국 현대문학 연구에서 말하는 한국인의 범위는 조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남과 북, 즉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분단이 고착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이 강좌에서 1950년 이전 한국인을 말할 때는 한반도에 거주하는 전체 한국인과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가리키고요. 1950년 이후 한국인에 대해 말을 할 때에는 주로 한반도 남부, 즉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나라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가리킵니다. 계속해서 한국인과 중국 현대문학 연구가 무엇에 대해 고민하는 강좌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인의 관점에서
앞에서 살펴본 글에서 외제공이 놓친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제가 보았을 때 외제공이 놓친 부분은 최소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선인의 숭명배청 사상입니다. 숭명배청. 네, 1644년 멸망한 명나라를 숭상하고 명나라를 멸망시킨 청나라를 배척한다는 뜻이죠. 조선시대 지식인들은 기본적으로 숭명배청 사상이 강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명나라가 임진왜란 당시 군사를 파견하여 조선을 도운 제조 지은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제조 지은의 뜻 여러분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죠? 멸망하게 된 것을 구원하여 도와준 은혜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러한 숭명배청 사상은 일반 백성의 중국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외제공의 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파악하시겠지만 이 숭명배청 사상은 당시 조선의 소중화주의와 더불어서 중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고 이해하기 힘든 사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한국인, 당시 한국인이 중국과 중국인을 보는 관점을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문화 선진국으로 자처하고 있는 중국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내용이죠. 한국인들이 중국과 중국인을 보는 관점을 스스로 만들었다니. 그래서 이런 것은 당시 중국 지식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경원 외제공은 분명히 조선의 숭명배청 사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제공은 이 사상이 한중 양국인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한국인의 입장에서 거의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한국인의 중국 인식에는 변형된 숭명배청 사상과 제조 지은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이런 한국인의 특이한 의식 형태를 알고 있지만 한중 관계 해석에는 소극적으로 반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한중 사이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오해와 충돌에는 이렇게 한중 양국인이 상대국을 인식할 때 서로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외제공 자신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외제공은 1925년 베이징 대학 중문과를 졸업했는데요. 당시 베이징 대학 중문과에는 일본 유학생 출신의 교수가 많았습니다. 외제공이 경성제국대학 중국어 강사로 오게 된 것도 베이징 대학 교수와 일본 지식인과의 교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참 아쉬운 일이죠. 이 현대 최초의 공식적인 학자 교류로 한중의 학자 교류로 기록되는 외제공의 한국 방문에는 한국인이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외제공이 한국에 오기 전부터 저는 한국인보다는 일본인에게 좀 더 우호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말은 외제공의 생각과는 달리 외제공의 글이 객관적인 글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당시 외제공은 한국어를 거의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국인과 교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 대한 글을 쓰면은 관찰자의 피상적인 관찰이 작품의 주요 내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결과론적인 것인데요. 한국인을 묘사한 중국 현대문학 작품에 나타난 중국 작가의 한국인에 대한 인식과 그 묘사가 보이는 특징입니다. 중국 현대문학 작품에 나타난 한국인 이미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작품에 묘사된 한국인의 모습은 작가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중 농민이 충돌한 만보산 사건 발생 전후 만주 지역에서
한국인과 접촉한 중국 작가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관련 작품으로 확인됩니다. 반대로 1932년 윤봉길 의거 이후 중국 관내 지역, 그 산해관 안쪽이죠. 예, 한국인 지식인을 만난 중국 작가의 한국인에 대한 묘사는 나쁜 경우가 또 거의 없습니다. 예, 기록을 살펴보면 일제 식민지식이 한국에 온 중국인 대부분은요, 지식인, 이게 고급 지식인이 아니라 노동자와 상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계를 위해서 한국에 온 당시 중국인들이 한국인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한국 현대문학에 나타난 중국인 형상 대부분이 부정적인 것도 이러한 것과 일정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동인의 감자, 최서해의 홍염 등의 이 극도로 부정적인 중국인의 모습이 나타난 것도 따지고 보면 한국 작가가 언제, 어디서, 어떤 중국인을 만났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현대문학에 나타난 한국과 한국인 이미지에 대한 해석은 중국인의 시선에서 볼 때, 혹은 한국인의 시선에서 볼 때 서로 다른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그 차이는 작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이 강좌를 들으시면서 이러한 차이를 발견하고 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찾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 강좌를 들으면서 하는 작업은 방금 앞에서 살펴본 같이 중국인의 관점에서 발견되기 힘든 한국과 중국에서 일어난 여러 문화 현상을 해석하는 것인데요.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앞에서 살펴본 두 가지 연구 주제입니다. 이 두 가지 연구 주제 기억하시죠? 바로 한국인의 중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영향, 그리고 중국인의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이해와 오해입니다. 이러한 작업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죠. 바로 여러분의 관찰력과 분석력입니다. 여러분은 한중의 역사, 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국 현대문학사에 찍힌 서로 다른 속성을 지닌 유형, 무형의 불규칙한 흔적을 발견하고 또 이것을 연결해야 합니다. 연결하기 전에는 또 분석도 하셔야 되죠.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연구에서 현재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한국인과 중국 현대문학 연구는 과거의 문화 현상을 해석하는 작업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연구 성과가 과거에만 머물러서는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현재 한중 양국인의 삶 혹은 모순과도 연결시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을 돕기 위해서 앞으로 제가 강의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또 무엇을 연결하고 어떤 것을 분석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5편의 글은요, 1910년부터 2016년 사이 한국과 중국에서 발표된 서로 다른 성격의 글입니다. 여기에는 한국인과 중국 현대문학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중국 현대 작가의 글뿐만 아니라 한국 문학 연구가와 독립운동가의 글, 그리고 한국 신문에 실린 기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글들을 서로 연결하고 또 분석하셔야 합니다. 한국인과 중국 현대문학 연구에서 이 현재성이라는 것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의 문화 현상과 관련된 과거와 현재의 글을 통해서 확보됩니다. 첫 번째 작품을 예를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첫 번째 작품은요, 1930년대와 40년대 중국 시단을 대표하는 시인 아이칭의 시입니다. 당시 아이칭은 중일전쟁에서 희생된 조선 의용대 대원을 추모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애도사라는 시를 졌는데요. 이 시는 1942년 9월 20일 예난의 해방일보에 발표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친애하는 전우들이여 편히 잠들라. 자유를 위해 싸운 중국 땅에서
햇빛과 구름이 그대들의 무덤을 어루만져 주리라. 우리는 그대들이 남긴 과업을 이어 영원히 꺾이지 않은 의지로 우리의 마지막 숨이 닿을 때까지 싸우리라. 그대들의 모습과 말과 사상이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새겨져 있으니 우리는 그대들의 이름을 기치로 삼아 그대들을 위하여 복수하고 적을 섬멸하여 조국 조선을 위하여 해방을 쟁취하리라. 예, 지금 중국 시인의 한국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는 작품은요, 한국의 유명한 국문학자이시죠. 김윤식 교수가 2005년 한겨레에 발표한 글, 한국 근대문학 속 중국인상, 중국 근대문학 속 한국인상의 일부입니다. 이 글에서 김윤식 교수는 여러모로 빈약한 한국 근대문학에 나타난 한국인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해도 한국 근대문학에 나타난 중국인상은 한결같이 부정적이었어. 중국인 지주를 도끼로 쳐 죽이며 집에 불을 지르는 홍영, 만보산 사건에 관련된 새벽, 조선 처녀 복류를 죽인 감자박 주인 왕서방이 등장하는 감자 등에서 보듯이 중국인은 저질이자 악질이며 또한 추악한 인간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는가.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를 물리치기엔 조선인에게 더물을 한 잔씩 나눠주는 무표정하지만 인간적인 중국인을 다룬 물 한 모금으로는 역부족일 터. 그제야 K형의 남처함이 확연히 깨쳐졌어. 아무리 호방한 K형이지만 기품 있는 중국인 앞에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기에 힘겨웠을 거라고 추측되었어. 한편 중국 측은 어땠을까? 이 글은요, 그래서 살펴보듯이 김윤식 교수의 동료 교수, 중국문화 연구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중국에서 한국 근대문학에 나타난 중국인 형상에 대한 글을 발표 요청을 받고 자료 조사를 하다가 부족함을 느껴서 이제 김윤식 교수님에게 이제 도움을 청한 것이죠. 그래서 김윤식 교수가 관련 작품을 찾아보니 생각보다 많지 않음을 발견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본인 자신의 의견을 얘기한 겁니다. 이 글에 나타난 예문의 마지막 한편 중국 측은 어땠을까? 이 부분은 차차 저와 함께 같이 살펴보는 부분이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흔적은 뭘까요? 세 번째 흔적은 신문 기사입니다. 신문 기사. 지금 보시는 글은요,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2016년 9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요, 중국 항저우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신문 기사는 당시 한중 정상회담의 소식을 다룬 신문 기사인데요. 이 글에 나타난 시진핑 주석의 어조, 그리고 이 글을 받아들이는 한국 측 언론의 태도, 이 두 가지 관계를 통해서 한중 관계의 한 측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 주석은 193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번 회담 장소인 항저우에서 3년간 활동했다며 중국 국민이 김구 선생님을 위해 보호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구 선생의 아들 김신 전 공군 참모총장이 1996년 항저우 인근 하이엔을 찾아 음수사원 한중우이라는 글귀를 남겼다고 소개했다. 음수사원은 중국 남북조 시대 시인 유신이 패망한 조국 양나라를 그리며 쓴 징조곡에서 따온 글귀이다. 매사 근원에 감사라는 의미로 인용된다. 이를 시 주석이 강조한 것은 한국의 항일 독립투쟁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강조하며 한중 관계를 한미 관계보다 중시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또 살펴보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네 번째로 살펴보는 글은 조금은 충격적인 글입니다. 이 글은요, 20세기 중국의 흐름을 바꾼 유명한 사상가이죠. 사상가인 천주쇼가 1914년 발표한 한국인과 관련된 글입니다.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문학혁명의 지도자이자
중국 공산당의 창시자인 천주슈가 1914년에 보인 한국화는 천주슈가 여러 편의 글에서 밝힌 본인이 타도의 대상을 삼았던 청나라 말기 구체제의 지식인과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조선은 땅이 작고 백성이 나태하며 예로부터 남의 속국이었다. 군시인이 탐욕스럽고 잔악하기는 비교할 수 없는 나라이다. 일본에 합병된 이래 정치가 흥하고 도덕이 종족을 감추었으며 송사가 없어졌으니 확실히 백성에게 큰 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옛 주인의 부흥을 꾀행하며 강한 이웃에 항거하고 있으니 이는 큰 손해이다. 처음 살펴본 아이칭의 글과는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죠. 이 글에서 천주슈는 한국의 식민지,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당연한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글은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요, 김구 선생이 느낀 만보산 사건 이후와 윤봉길 의거 이후 중국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를 적은 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중류 이상의 중국인들은 만보산 사건이 외구의 관계임을 간파했지만 하류 계급 사이에서는 고려인이 중국인을 때려 죽인다. 악감정이 동경 사건 이후에도 좀채 사그라들지 않았다. 게다가 128 상해 전쟁으로 외병이 민가에 함부로 불을 지를 때 최영택 같은 악인을 사주하여 중국인 집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재물을 약탈하게 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났다. 이로 인해 주로 자동차와 전차의 한인 검표원들이 중국인 노동자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구타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다. 그러나 4.29 사건은 윤봉길 거죠. 4.29 사건을 인하여 중국인들의 한인에 대한 감정은 놀랄 만큼 호전하였다. 지금 보시는 김구 선생의 글은요, 앞에서 살펴본 웨이젠궁의 글과 반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점점 복잡해지죠. 여러분, 지금 저와 같이 읽은 5편의 글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앞으로 저와 강의를 같이 진행하면서 이러한 글들을 연결시키고 분석하고 또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강좌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관련 자료에서 여러분이 참고할 작품 몇 편도 이제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유형의 작품들을 읽어보시면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의견을 교환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